뭐라고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간병인에게 남기셨다고요?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진 둘째 아들 강민수의 외침은 마치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향냄새로 가득한 공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들리던 흐느낌과 위로의 말소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치 모두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큰딸 강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부조금을 쥔 채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우리도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간병인한테 간다니 이게 말이 돼요? 변호사 박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덤덤한 목소리로 다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다. 고 강석호님의 뜻에 따라 남은 전 재산 일체는 본인의 곁을 지킨 간병인 김은정 씨에게 상속한다. 이 문장은 본인의 명확한 의식 아래 의사와 증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말끝이 닿자 상주석 옆에 앉아있던 막내 아들 강지훈이 눈이 뒤집힌 채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를 붙잡고 있던 손을 휙 내던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다고. 아버지가 평생 우리 위해 뼈 빠지게 일하신 분이 세상 떠나면서 남긴 게 이런 배신이냐고.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졌다. 곁에 있던 친척 몇몇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렸다. 간병인 김은정은 장례식장 뒤편에 서 있었다. 검은 한복 차림에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지만 수십 개의 눈빛이 날카로운 창처럼 그녀를 향해 꽂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림을 감추려는 듯 꽉 맞잡혀 있었다. 큰딸 선영은 참다 못해 울먹이며 외쳤다. 당신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때 꼬드겼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쓰게 만든 거잖아요. 변호사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당시 분명히 의식이 또렷하셨고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자 민수가 변호사 쪽으로 바싹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님, 저희가 멍청해 보입니까? 아버지가 우리 눈앞에서도 자꾸 헛소리 하시던 걸 뻔히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정신으로 한 일이라는 겁니까?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버지 왜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식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는 동안 간병인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몰래 훔쳤다. 그녀의 눈빛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장례식장 천막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국화꽃 향은 더욱 짙어졌지만 공기는 오히려 무겁고 답답했다. 아버지의 영정 속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온화함은 지금 자식들에게 차가운 조롱처럼 느껴졌다. 이건 절대 못 넘어가.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서라도 저 여자가 재산 손 못 대게 할 거야. 민수가 이를 갈며 선언하듯 외쳤다. 선영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셨을 때 조작된 거야. 우리가 진짜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그 순간 은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분명히 제게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순간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건 향로 속 타들어가는 향의 작고 사라지는 소리뿐이었다. 몇 해 전 아직 강석호가 병상에 눕기 전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텃밭에 나가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있었다.
땀을 훔치며 일하던 그의 모습은 여전히 건장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삽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더니 허리를 굽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마침 들른 막내 아들 강지훈이 놀라 부축했지만 석호는 손사래를 쳤다. 별거 아니다. 나이 먹으면 이 정도는 흔한 거야. 그러나 이상한 기운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다. 걸음은 느려지고 손끝은 자주 떨렸으며 무엇보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날이 잦아졌다. 결국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중풍 초기였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화는 곧 불편한 침묵으로 이어졌다. 내가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어. 아버지 모시기는 힘들어. 큰딸 선영이 먼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 일에다 애들 학원비에 솔직히 하루하루 빠듯한데 아버지까지는 둘째 민수 역시 난색을 표했다. 막내 지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다 바쁘니까 간병인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아버지를 직접 모시기 어렵다는 결론은 너무 쉽게 내려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달랐을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남은 건 각자의 바쁜 삶과 핑계뿐이었다. 며칠 뒤 집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 40 즈음 되어 보이는 김은정.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단단해 보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안도했다. 누군가 곁에 있으니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긴장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은정은 밤낮 없이 석호를 챙겼다. 새벽에도 일어나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약을 챙기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다. 석호는 차츰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은정 씨, 오늘도 고생 많지?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내 자식들도 바쁜데 괜히 미안하네. 그래도 이렇게 곁에 있으니 든든하구려.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들은 선영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 텄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끼리 모였을 때 민수가 입을 열었다. 저 여자 너무 깊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아버지가 은정 씨 하면서 의지하는데 저러다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어쩌려고? 맞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돈만 받으면 되지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붙어 있냐는 말이야. 선영도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있어주는 건 그분밖에 없잖아. 우리 다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하는 건 좀. 야,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분명 속셈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날 밤 은정은 환자를 돌보며 문득 석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세요. 석호는 약간 어눌한 말투로 웃으며 대답했다. 은정 씨가 있으니 아직 살만하네. 그 순간 은정의 눈가가 잠시 젖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도 분명히 있었다. 어느 여름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집안은 간신히 켜둔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은정은 강석호의 몸을 닦아주며 땀에 젖은 수건을 바구니에 넣었다. 병든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의외로 또렷했다. 은정 씨, 오늘도 고생 많았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석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살며시 잡았다.
내가 요즘 더 자주 정신이 흐려지는 척을 하지. 그래야 애들이 잠시라도 와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솔직히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하네. 그 말에 은정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 그럼 지금까지 애들 앞에서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하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겠지 싶어서. 허나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늘 바쁘단 말만 하네. 석호의 눈가에 쓸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결국 은정 씨뿐이야.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그 순간 은정의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았다. 그는 돈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점점 석호의 말에서 가족 같은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여 앉은 거실은 또 다른 긴장으로 가득했다. 큰딸 선영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너무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 요즘은 아예 우리보다 저 여자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 민수도 거들었다. 이거 뭔가 수상해. 저 여자가 단순히 간병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신뢰를 이용해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막내 지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형, 누나 그래도 은정 씨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 옆에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바쁘면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세상에 그냥 공짜로 누굴 챙기는 사람은 없어. 그 여자는 분명 재산을 노리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선영도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래, 아버지가 요즘 판단이 흐리잖아. 혹시라도 그 여자가 이상한 서류 같은 거 쓰게 하면 어떡하니? 우리 이러다 재산 다 빼앗기는 거 아냐? 지우는 억울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약하신 분 아니에요. 은정 씨도 그런 사람 아니고요. 지훈아, 내가 뭘 알아? 회사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 내가 순진해서 속는 거야. 차가운 말들이 오가며 거실 공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눈빛에는 은정을 향한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겼다. 작은 실수에도 꼬투리를 잡고 하찮은 일에도 화를 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부엌에서 은정을 불렀다. 은정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따님.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하세요. 괜히 아버지 마음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은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어르신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필요로 하세요. 뭐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침 그 순간 방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석호가 기어이 목소리를 냈다. 비록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은정 씨 괜찮네. 애들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곁에 있어주게. 순간 선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석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은정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고독과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강석호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그는 은정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변호사 양반,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선생님. 말씀만 하시면 정식 절차에 맞게 기록해드리겠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무슨 유언장이니 뭐니 하세요.
아직도 오래 사실 수 있는데요. 그러자 석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은정 씨,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네. 내가 마음속에 비처럼 쌓아둔 걸 정리하고 가야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더니 변호사에게 말했다. 내 재산은 전부 은정 씨에게 물려주겠소. 그 순간 은정의 눈이 커졌다. 안 됩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일 뿐인데 어떻게 저한테 모든 걸. 자식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날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소. 힘들 땐 언제나 당신이 있었지 않소. 내 마지막 뜻은 당신에게 감사와 속죄를 남기는 것뿐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곧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강석호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집에 들른 둘째 아들 민수가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분노로 물들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민수의 고함에 놀란 은정은 손을 떨며 뒤돌았다. 하지만 석훈은 오히려 태연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나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뿐이다. 원하신다뇨? 아버지,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 여자한테 꼬드김 당하신 거예요. 민수의 고성에 다른 형제들도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큰딸 선영은 눈을 부릅뜨며 은정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제 확실해졌네. 저 여자가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거야. 돈 때문이겠지. 결국 이럴 줄 알았어. 막내 지우는 그 광경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누나, 형 아버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내리신 결정 같아요. 지훈아, 넌 아직 어리다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냐? 선영이 매섭게 몰아붙였다. 민수는 변호사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이건 무효예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당장 서류를 찢어버려요.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다. 아드님, 저는 고인의 뜻을 존중할 뿐입니다. 강 선생님은 지금도 충분히 의식이 또렷하십니다. 순간 석호가 분노에 떨며 외쳤다. 그만들 해라. 나는 아직 내 정신 차리고 있다. 너희들이 날 위해 뭘 했다고 이제 와서 내 결정을 막으려 드느냐. 그의 외침에 방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고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씩씩거렸다. 그날 밤 은정은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놓인 따뜻한 국물도 손대지 못한 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석호의 결정을 막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답답한 처지였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진심 그리고 오래도록 묻어둔 듯한 슬픔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꺼내지 못한 비밀을 또다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다. 장례식장 안 향냄새가 짙게 배어든 공기 속에서 변호사 박철수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자식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으로 뒤엉켰다. 큰딸 선영은 무릎 위에 놓인 검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잖아요. 집안 재산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언장을 남기실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민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상 위를 내리쳤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홀려서 쓴 거예요. 저 여자는 간병인이지 가족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데 어떻게 우리를 제쳐놓고 남한테 전부를 준다는 거야? 막내 지우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한참이나 말문이 막혀 있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들어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지금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는 차갑게 돌변한 듯 보였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마지막까지 이런 상처를 주시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허공에 메아리 쳤다. 그때 변호사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담당 의사가 직접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판단 능력 이상 없음.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선영은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그때 아버지는 자꾸 이름도 헷갈려하고 저희조차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제정신이었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환자의 기억력에는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판단 능력 자체는 온전하다고 전문의가 확인했습니다. 저와 증인 앞에서도 매우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장례식장을 메운 정적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친척들과 조문객들마저 수군거렸다. 저건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하네. 아이고 자식들이 속 터지겠구먼. 그 웅성거림은 자식들의 자존심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선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은정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결국 당신이 아버지한테 뭔가를 속삭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가 왜 우리 대신 당신을 택해요? 당신이 대체 뭘 했길래? 모두의 시선이 은정에게로 쏠렸다.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수십 개의 원망 어린 눈빛, 의심과 적개심이 그녀의 몸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건 단지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분이 부르시면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오히려 장례식장 안의 긴장을 더 끌어올렸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손을 잡아줬다고 해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맡길 이유는 안 돼요. 우리는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요. 민수는 이를 악물며 변호사를 노려봤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셨죠.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재산을 이렇게 넘기게 둘 순 없어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막내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그제야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제정신이셨다면 왜 한 번도 우리한테 이 마음을 직접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듯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 울음은 마치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영정 속 석호의 미소는 변함없이 평온했지만 자식들의 가슴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히는 듯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집안은 더 이상 같은 집안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에서는 분노가 겉으로만 드러났다면 이제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 날마다 골마 터져나왔다. 큰딸 선영은 자신의 거실에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차가운 표정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시작했다. 이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버지가 제정신이셨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 여자가 진짜로 재산을 전부 차지하게 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맞아. 우리가 그냥 두면 끝장이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멍을 찾아야 돼. 내가 아는 변호사랑 얘기해보니까 가족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막내 지우는 주저하며 말을 꺼냈다. 형, 누나 우리도 알잖아. 아버지가 평생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제정신이셨다니까
그럼 정말 아버지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라고? 선영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우리 피부치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넌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야? 지우는 억울하게 손을 내저었다. 난 그냥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야. 무조건 그 여자가 나쁘다고만 몰아붙이는 건. 민수가 말을 끊었다.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아버지 곁에 제대로 있어준 적도 없잖아. 늘 변명만 하고 제대로 효도한 게 뭐가 있냐? 우리보다 아버지한테 더 관심도 없던 게 너였어.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그건 너무한 말이야. 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한 게 뭐 있는데.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의지한 건 저 여자였잖아. 그게 다 내 책임이야. 분노와 원망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순간 선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지훈. 내가 그렇게 저 여자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지? 혹시 내가 뒤에서 뭔가 꾸민 건 아니겠지? 누나. 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난 그냥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선영과 민수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기운이 거실 전체를 뒤덮었다. 그 무렵 은정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장례식 이후 매일같이 쏟아지는 원망과 비난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밖에서는 형제들의 고성이 오갔고 그 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창밖 어둠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직 꺼내지 않은 무거운 비밀이 섞여 있었다. 어르신,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인데 왜 모든 화살이 저한테만 향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기억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기억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직접 은정을 불러냈다. 거칠게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지며 말했다. 이건 법적으로 싸울 근거야.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할 거다. 당신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밝히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야.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원하신 거예요. 거짓말 마.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말해봐. 우리한테 실망하셨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곁을 떠난 건 당신들이잖아요. 그분이 원하신 건 돈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손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뭔데 우리를 비난해. 내가 가족이라도 돼. 순간 은정의 눈빛이 스치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끝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결국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며 싸움으로 번졌다. 내가 아버지 병간호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어? 아니잖아. 너는? 내가 더 무심했지. 결국 돈 얘기만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소란은 끝없이 이어졌다. 남은 건 상처뿐이었고 가족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시간은 흘러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가족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갈라진 틈은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자라났다. 민수는 집안 서류를 뒤적이며 밤을 새웠다. 빛바랜 상속 증명서, 땅 문서, 은행 거래 내역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모든 것은 변호사가 말한 대로였다. 유언장은 완벽했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이를 갈았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말 제정신이었다고.
그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저 여자가 뭘 했길래? 그는 마치 망령처럼 중얼거리며 서류를 구겨버렸다. 한편 큰딸 선영은 은정을 직접 찾아갔다. 좁은 방 안 은정은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다. 선영은 다짜고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은정 씨, 이제 솔직히 말해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냥 간병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요. 은정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태연히 말했다. 저는 그냥 어르신 곁을 지켜드린 사람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요. 당신 이 동네 출신 아니더군요. 가족도 없고 과거도 뚜렷하지 않아. 왜 그런 거죠? 왜 하필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은정은 두 손을 꼭 쥐며 숨을 고르더니 짧게 대답했다. 가족은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눈을 치켜뜨며 몰아붙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린 거예요? 자기 불행을 우리 아버지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은정은 더 말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어떤 고백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다. 며칠 뒤 막내 지우는 집 앞 마을 회관에서 우연히 동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소문을 들었다. 그 간병인 말이야. 이름이 김은정이라고 했지?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 오래전에 보육원에서 봤던 아이랑 닮았어. 그래,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젊었을 때 어떤 집에서 애를 맡겼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육원 맡겨졌다고요? 노인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확실한 건 모르지. 근데 사람 얼굴이 낯이 너무 익더라고. 지우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정이 보여준 알 수 없는 눈빛, 아버지와 나눈 특별한 대화들. 그것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은정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 씨 혹시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지낸 적 있나요? 은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런 걸 묻죠? 그냥 오늘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은정 씨를 아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네요.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는 또다시 은정을 몰아붙였다. 이번엔 변호사까지 불러놓고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정체가 뭐야? 간병인이라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당신을 믿었겠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은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자식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선영이 비웃듯 말했다.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 아버지가 왜 우리를 제쳐두고 저 여자만 바라봤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자식들의 집요한 추궁에 은정은 마침내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버려진 아이로 살던 시절, 잊히지 않는 얼굴,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만하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더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 말은 자식들에게 또 다른 불씨가 되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캐내겠다. 내가 뭘 숨기든 끝까지 밝혀내고 말 거야. 그날 밤 은정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자 동시에 오래 묻어둔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리라는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민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결국 사설 조사기관까지 찾아갔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날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자 안에는 은정의 오래된 주민등록 초본과 보육원 기록 일부가 담겨 있었다. 출생 기록 불명, 영아 시절 보육원에 맡겨짐. 보호자가 끝내 찾아오지 않아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성장. 민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보호자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얼굴과 은정의 눈빛이 겹쳐졌다. 며칠 뒤 선영은 옛 마을 지인을 만나러 갔다. 노파는 선영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이야기가 돌고 돌아 은정의 얘기가 나오자 노파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은정이? 글쎄,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오래전 얘기가 떠오르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갑자기 애 하나를 어디 맡겼다고 소문이 있었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애를 맡겼다고요? 그런 소문이 있었지. 다들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은정이랑 뭔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노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선영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민수와 지훈을 불러 모았다. 세 남매는 거실에 앉아 봉투를 펼쳐놓았다. 민수가 서류를 내던지듯 책상 위에 올렸다. 봐라. 이게 은정이라는 여자의 과거야. 출생 기록도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어. 부모가 맡기고 끝내 찾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지우는 서류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설마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가슴에 맺힌 빚이. 선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 이제 그림이 보이지 않니? 저 여자가 그냥 간병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아버지가 부른 거야. 왜냐? 자기 죄책감을 씻으려고. 민수는 이를 갈았다. 그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결국 우리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버린 아이에게 준 거란 말이냐? 말도 안 돼. 우리가 자식으로 살아온 세월은 뭐가 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 못하신 이유가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린 끝내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그날 밤 세 남매는 은정을 불러냈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 은정은 세 사람 앞에 앉았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차갑게 맞잡혀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 씨, 이제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 과거 다 알아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죠? 출생 기록도 없고 부모가 끝내 찾지 않았다고.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거칠게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맞지? 아버지가 왜 당신을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그냥 간병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과거와 얽힌 사람이었던 거야. 은정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상처가 이제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듯 가슴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제발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선영은 냉정했다.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알아야겠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왜 우리보다 당신을 선택하게 만든 건지. 진실을 말해요. 지우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 손을 비비며 웅크렸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도 알 수 없는 직감이 불길처럼 피어올랐다. 그날 밤 은정은 홀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왜 저를 끝내 불러주신 건가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창호를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전조처럼 들렸다. 거실 한복판. 형제들은 은정을 마주 앉혀두고 있었다. 창밖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커튼이 요동치며 방 안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민수가 손에 쥔 서류를 은정 앞에 탁 내던졌다. 이거 다 조사해서 알아낸 거야. 내 과거 기록. 보육원에서 자랐지? 부모가 널 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맞지?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발뺌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선영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는 당신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말해봐요. 은정은 한참이나 침묵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억울함도 아닌 오래 묵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저는 오래전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터져나왔다. 그 부모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 강석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은 폭탄이 터진 듯 흔들렸다. 뭐라고 했어?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고. 선영은 얼굴이 사색이 되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지우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눈물이 맺혔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을 곁에 두셨던 거구나. 우리에겐 끝내 말씀 못하셨지만 당신만큼은 놓을 수 없으셨던 거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맞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난에 몰려 저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평생 가슴에 빛처럼 남아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야 저를 불러 곁에 두셨던 겁니다. 민수는 분노와 충격에 얼굴이 뒤틀렸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평생 자식으로 살아온 우리가 결국 버려진 아이보다 못한 존재였단 말이냐? 선영도 울먹이며 외쳤다.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진실을 숨긴 채 떠나가셨냐고요? 은정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르신은 당신들이 끝내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신 채 유언장에 마지막 마음을 남기신 겁니다. 그것이 속죄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방 안은 혼돈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치를 떨며 소리쳤고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지훈만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에 묶여 있었구나.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을 말했다. 저는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마지막에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세 남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이 뒤엉킨 채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다. 은정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 소리조차 멀리 사라지고 세 남매의 숨소리만 가쁘게 들려왔다. 민수가 가장 먼저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우리를 기만한 거야. 평생 자식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선택받은 건 우리가 아니라 버린 딸이라니. 그의 울분은 방안을 울릴 만큼 컸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은 상실과 자괴감이 섞여 있었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넌 내 기둥이다, 내 딸 자랑이다 하셨는데 결국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네요. 저는 뭐였던 거예요?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도구였던 건가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흐느꼈다.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허무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그냥 용기를 내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끝내 용서하지 못할 걸 아셨던 거지. 그래서 은정 씨한테만 속내를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방 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민수는 은정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럼 넌 만족하겠네. 버려졌던 내가 결국 아버지의 전부를 차지했으니. 우린 이제 뭐가 되지?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산 우리가 결국 아버지 눈에는 그림자였단 말이냐?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삼켰다. 저는 재산 같은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내 딸아 미안하다고 불러주셨을 때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금 눈을 들어 세 남매를 바라봤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들이 저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할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제 존재를 가족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영이 소리쳤다.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우리와 피부치일지 몰라도 우리 살 속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 말에 은정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듯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결국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거네. 아버지도 죄인이었고 누나도 형도 나도 그리고 은정 씨도. 다들 불행했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구원? 웃기지 마. 아버지가 진짜 원한 건 구원이 아니라 자기 변명이었어. 죄책감에 시달리다 마지막에 죄를 씻으려는 듯 유언장 하나로 모든 걸 덮으려 했던 거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뭐야? 남은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박살났잖아.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질식할 만큼 무거워졌다. 각자의 울음과 분노, 원망이 뒤섞여 허공에 떠돌았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는 그저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끝내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다 죄가 되어버렸네요. 그녀의 울음은 애써 담아두었던 수십 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절절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다시금 원망을 쏟아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무심했잖아. 늘 자기밖에 몰랐잖아. 결국 아버지가 떠난 뒤 남은 건 돈도 사랑도 아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피어날 무렵 강석호의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국화꽃 향으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날 터져나온 상처와 진실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은정은 결국 그 집을 떠났다. 떠나는 날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이나 집을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이 버려졌던 곳, 동시에 마지막에야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곳.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세 남매 역시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민수는 여전히 분노를 버리지 못했다. 술잔을 붙들고 홀로 중얼거리곤 했다. 아버지, 왜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셨어요?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선영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매주 절에 올라가 향을 피우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 마음도 풀리겠지요. 눈물은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에는 조금씩 화해를 향한 희망이 스며 있었다. 막내 지우는 누구보다 달라져 있었다. 그는 젊은 귀농 청년답게 논에 서서도 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곁에 있어주는 게 전부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좌우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몇 년 뒤 강석호의 묘 앞에 네 사람이 모였다. 은정도 세 남매도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날만큼은 함께였다. 바람은 잔잔했고 풀벌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훈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피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외면한 죄인이었습니다. 은정은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저는 끝내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저를 딸로 불러주셨으니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이제 마음속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미묘한 화해의 기운이 피어났다. 석호의 묘비 위에는 햇살이 내려앉았고 흩날리는 꽃잎이 그 위를 덮었다. 마치 늦게나마 찾아온 용서와 화해의 상징처럼.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서로 곁에 있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듯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숨겨온 비밀과 뒤늦은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노와 원망으로만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가족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연들을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